영하 18도. 한밤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위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도쿄를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들려온 기장의 안내방송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폭설로 도쿄 착륙이 불가능하니 가장 가까운 공항인 대한민국 인천으로 회항한다는 말이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는 하얀 눈발만 어지럽게 흩날렸고 객실안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객실 천장에 노란 비상등이 깜빡였고 안전벨트 사이는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제 옆에는 제가 인솔하던 캐나다 명문 사립고 학생 1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밴쿠버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었죠. 평생 비싼 호텔과 1등석만 누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숙소 예약도 없고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바깥은 사르르는 한파였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늘 밤공항에서 자는 거예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일본으로 가는 길에 잠깐 스쳐가는 환승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추운 밤에 낯선 공항에 갇히는 건 제 인생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만 떠올렸습니다. 딱딱한 공항 의자에서 밤을 새우는 아이들, 화가 난 부모들의 전화,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낯선 새벽.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한밤의 추위와 막막함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낯선 나라가 우리 18명을 맞이한 방식은 제가 평생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비싼 호텔도 두꺼운 지갑도 줄 수 없었던 무언가를 저는 이 추운 겨울밤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작은 호떡 하나를 베어 물고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날 밤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부유한 캐나다 아이들이 한국 시장의 길거리 음식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모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자랐고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명문 사립고에서 인솔교사 겸 학부모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밴쿠버 해안가에 고급주택을 여러 채 지어 분양하는 사업가였고 저희 집은 늘 손님과 파티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비싼 옷, 좋은 차, 1등석 비행기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굳어버렸습니다. 좋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곳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 저는 모든 것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1월 저희 학교는 학생 18명을 데리고 도쿄로 겨울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말이 수학여행이지 사실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화려했습니다. 도쿄의 5성급 호텔, 미슐랭별을 받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명품 거리 쇼핑.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의사, 변호사, 기업가 집안의 자녀였으니까요. 어떤 아이는 손목에 수천 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공항에서부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출발! 며칠 전 저는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여행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 비행기가 한국을 거쳐간다던데 한국에서도 뭐 하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야. 일본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환승지 같은 거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시아라는 곳은 일본과 그 외 나머지로만 나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환승지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본 휴대폰 광고, 자동차 광고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저는 그것이 한국 제품인 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의 나라일 거라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정작 그 나라에 직접 가본 적도 없으면서 저는 이미 그곳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밴쿠버 국제공항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1등석 라운지에서 마음껏 음식을 먹으며 들떠 있었고 저는 노트북으로 도쿄 호텔의 스위트룸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라운지에서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도쿄에 가면 어느 브랜드 매장에 먼저 갈지, 어떤 식당을 예약했는지 자랑하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남학생은 친구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일본 출장 때 묵었던 호텔 사진을 보여주며 으스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늘 풍요롭고 편안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이 이어졌고 저는 아이들이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는 동안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도쿄에서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공에 가까워질 무렵 객실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온통 새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구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엄청난 눈보라였습니다. 곧이어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쿄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상공을 돌다가 착륙하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와인잔을 비웠죠.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비행기는 계속 같은 자리를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슬슬 불안감이 목 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행기가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동안 저는 옆자리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하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멀미가 나는지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객실 승무원들도 평소보다 분주하게 통로를 오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상 악화로 도쿄 착륙이 불가능하여 본 항공기는 인근 공항인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겠습니다. 순간 객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예약된 호텔도 짜놓은 일정도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한겨울 한밤중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인터넷도 제대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18명의 아이들을 어디서 재워야 할까?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찾지? 환전은 어디서 하고 교통편은 또 어떻게 구하지? 이 모든 일을 한밤중에 그것도 영화의 추위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게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 불빛을 보면서도 제 머릿속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가까이 대고 그 불빛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사실 제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풍경이 제가 막연히 상상하던 작고 초라한 환승도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풍경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짜증과 불안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왜 하필 여기서? 도쿄였다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이 추운 나라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부유한 사람이 흔히 빠지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돈만 충분하면 어디서든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그러니 돈이 통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낯선 곳에 떨어진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자리의 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은 클로이였습니다. 평소 가장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아이였죠. 선생님, 저 한국은 처음인데 우리 괜찮은 거 맞죠? 클로이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지만 정작 저 자신조차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지, 걱정 마 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저는 클로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길에도 별다른 오기가 담겨있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똑같이 불안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었을 아이들이 그날은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에만 익숙했던 아이들에게 이런 종류의 불확실함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창밖으로 거센 눈발이 휘몰아치는 게 보였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제설 작업을 하는 차량들의 노란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다시 방송으로 현재 인천의 기온이 영하 18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도 겨울이 비교적 온화한 도시라 영하 18도라는 추위는 아이들에게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멈춰서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18명의 부유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저 한 사람. 우리는 예약된 숙소도 정해진 계획도 없이 영하 18도의 낯선 나라 한복판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칸에서 가방을 내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최악의 경우 공항에서 하룻밤 세우면 되겠지.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도쿄에 가면 돼. 그까짓 하룻밤쯤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항이라는 곳은 어디나 다 비슷하게 차갑고 삭막한 곳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밤을 어떻게든 버틸 각오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게이트를 빠져나와 입국장으로 향하는 그 짧은 통로를 걷는 동안 저는 제 예상이 아주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평생 알고 있던 공항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와 통로를 걷는 첫 순간, 저를 가장 먼저 놀라게 한 것은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바깥은 영하 18도였지만 터미널 안은 마치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두꺼운 외투 안으로 땀이 살짝 배어나올 정도였죠. 아이들도 하나둘 외투 지퍼를 내리며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온기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겨울공항을 떠올렸습니다. 밴쿠버 공항도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었지만 한겨울 폭설이 내리면 난방이 닿지 않는 구역에서 외투를 껴입은 채 덜덜 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를 가도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온돌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바닥을 데워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써왔다고 합니다. 그 따뜻함의 지혜가 이 거대한 현대식 공항에까지 스며있는 듯 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공항이라면 을에 텅 비어있고 어두컴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천장이 까마득히 높은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은 거울처럼 천장의 조명을 반사했고 곳곳에 놓인 안내 화면들이 부드러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공항보다도 더 넓고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제가 정말 환승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인천공항이라는 곳은 전 세계 공항 가운데 서비스 평가에서 최고 자리를 지켜온 공항이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라는 기관이 매년 전 세계 380여 개 공항을 대상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2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 공항 가운데 최초로 고객 경험 인증 최고 등급을 4년 연속으로 받은 유일한 공항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저 환승지라고 비웃었던 그곳은 사실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공항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8명의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저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어로 된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영어 안내도 함께 적혀 있어 길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밤중에 회항한 비행기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서 입국장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직원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검찰에는 한글과 함께 지연이라는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일행이 단체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또렷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체 여행객이신가요? 회항편으로 오신 분들 맞으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솔직히 안도감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겠지. 비용을 청구하려는 건가? 아니면 어디로 데려가서 바가지를 씌우려는 건가? 저는 살아오면서 친절을 받을 때마다 그 뒤에 숨은 계산을 먼저 떠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며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이라는 것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믿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의 미소조차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잔뜩 품은 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도쿄로 가던 학생 18명이 회항으로 발이 묶였고 숙소도 없고 다음 비행기도 알아봐야 한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많은 일을 한밤중에 어떻게 다 해결한단 말인가 하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도와드릴게요. 먼저 인원수부터 확인할게요. 그녀는 곧바로 무전기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잠시만 따뜻한 곳에서 기다려달라며 가까운 안내데스크 옆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아이들은 긴장이 조금 풀린 듯 보였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환한 조명, 그리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직원의 모습이 아이들의 불안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항공사 카운터에 연락해 회항편 승객을 위한 대체 항공편을 알아봤고 동시에 공항 근처 호텔에
단체 객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직원은 왜 이렇게까지 침착하지? 마치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어본 사람 같잖아. 그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지연 씨가 잠시 짬을 내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거든요. 인천공항은 이런 해양이나 결항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다고 했습니다. 폭설이나 태풍으로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은 겨울철에 종종 있는 일이고, 그럴 때마다 공항 직원들이 승객들의 숙소와 교통, 다음 항공편까지 책임지고 연결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의 공항이었다면 회항한 승객들은 그저 안내문 한 장을 받아들고 알아서 호텔을 찾아 헤매야 했을 테니까요. 그때 한 남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진짜 공항에서 앉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마침 통화를 끝내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 가장 잊지 못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18명 모두 오늘 밤 따뜻한 곳에서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지연 씨는 호텔 셔틀버스가 도착하는 위치까지 우리를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춥지 않은지, 배고프지 않은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가장 가까운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고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 공항 안을 걷는 동안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돼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따뜻한 음료를 팔고 있었습니다. 충전 콘센트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무선 인터넷도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휴대폰이 다시 연결되자 부모님께 무사하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는 영상통화로 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묵묵히 우리를 돕고 있는 이 한국인 직원이었는데 말입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도움에 대해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느냐고요? 그녀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곧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요? 비용 같은 건 없습니다. 한국에 오신 손님이신데 불편하게 해드릴 수는 없죠. 저는 그 말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던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 지연 씨는 우리에게 작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이름과 주소, 다음날 공항으로 돌아오는 셔틀 시간, 그리고 그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그 종이를 한 장씩 받아들고는 마치 보물처럼 가방 안쪽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우리가 탄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영하 18도의 칼바람이 부는 바깥에서 외투도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버스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표정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옆자리 친구에게 선생님, 그 언니 진짜 천사 같지 않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밤이 될 거라고 각오했던 제 마음이 지금은 묘한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놀라움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스가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이 나라가 겨울을 살아가는 방식이 제가 평생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셔틀버스는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발이 흩날렸고 도로 위에는 제설 차량들이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로는 거의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내린 눈을 그때그때 치우는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었던 겁니다.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차를 몰았고 아이들은 어느새 창밖 야경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고요? 통역 앱을 통해 들은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겨울마다 폭설이 내리기 때문에 제설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큰 눈이 예보되면 미리 도로에 약품을 뿌려두고 밤새 제설 차량이 돌아다니며 길을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폭설이 내려도 다음날 아침이면 도시는 평소처럼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폭설이 내리면 며칠씩 도시가 마비되던 캐나다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지자 도시의 불빛이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조명들. 한 남학생이 탄성을 지렀습니다. 선생님, 여기 진짜 환승지 맞아요? 도쿄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작고 초라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호텔은 서울 시내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연 씨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18명의 아이들이 묵을 방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아이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방 안 역시 후끈할 정도로 따뜻했거든요. 바깥은 영하 18도의 강추위인데 방바닥에 손을 대보니 은은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신기한 듯 바닥에 앉아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닥이 따뜻해요.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우는구나. 발끝부터 따뜻하게 만드는 이 방식이 추운 겨울을 이렇게 포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살던 밴쿠버의 집들은 천장에 매달린 난방기로 더운 공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더운데 발은 시린 그런 어정쩡한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몸 전체가 골고루 데워지는, 마치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등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항 의자에서 밤을 새울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결국 사람의 손길과 그 손길이 만들어낸 촘촘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안도감이 제 온몸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국의 겨울 난방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온돌이라는 이 방식은 무려 수천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써온 전통 난방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열기로 방바닥 아래를 데웠고 지금은 바닥에 따뜻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깔아 같은 원리로 방을 데운다고 했습니다. 추운 나라에서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가 이렇게 현대식 호텔의 방바닥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에 묘한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음 비행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항편 사정으로 도쿄행 비행기는 다음날 저녁에야 다시 뜬다고 했거든요. 졸지에 우리는 서울에서 하루를 통째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호텔방에만 갇혀있기 답답하다며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영하 18도의 추위 속에서 1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건 무모해 보였으니까요. 캐나다였다면 이런 날씨에 밖을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밴쿠버는 그나마 온화한 편이었지만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토론토나 캘거리 같은 곳은 한겨울이면 체감온도가 영하 30도, 심하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날씨에는 자동차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집안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다시 따뜻한 건물 안으로만 이동했습니다. 바깥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겨울의 도시는 그렇게 얼어붙은 채 멈춰있는 곳이라고 저는 평생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겨울 추위에 대해 미리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권을 오르내리고 한파가 닥치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결코 따뜻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일도의 다른 나라들보다 겨울이 더 춥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런데도 이 도시 사람들은 추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추위를 피해 숨는 대신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아갈 방법을 도시 전체에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이 지하상가를 통해 이동하면 추위에 노출되지 않고 시내 곳곳을 다니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하로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직원은 친절하게 지하상가 입구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로 내려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에는 또 하나의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진 통로, 양옆으로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옷가게, 화장품 가게, 식당, 카페, 서점, 액세서리 가게까지. 마치 거대한 쇼핑몰이 땅속에 통째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바깥은 사르르는 한파였지만 지하상가 안에서는 외투를 벗고 다녀도 될 정도였습니다. 지하상가의 천장에는 환한 조명이 줄지어 켜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팔에 걸친 채 여유롭게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파는 가게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다른 쪽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풍경이 바깥의 매서운 한파와 같은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클로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추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캐나다에서는 겨울에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풍요롭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겨울이 오면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연결해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상가를 걷던 중 저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로 곳곳에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었던 겁니다. 호텔 직원의 말로는 서울은 지하 상가와 지하철역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겨울에도 바깥 공기를 거의 쐬지 않고 도시의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따뜻한 실내로 이어져 있다는 발상이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지하상가의 상점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작은 액세서리 가게 앞에 멈춰서서 캐나다에서는 본 적 없는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신기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점원이 친절하게 건네는 샘플을 받아들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상인들은 영어를 잘 못해도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응대에 아이들의 경계심도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자동차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겨울이란 곧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계절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지하상가, 따뜻한 건물들이 도시 곳곳을 촘촘하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차가 있든 없든 추위에 떨지 않고 도시를 누빌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잠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직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노선이 수십 개에 달하고 그 역들이 지하상가와 백화점, 대형 건물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요. 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도시 곳곳을 실내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만들어 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을 위해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부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각자의 집과 각자의 자동차 안에 갇힌 풍요였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그 풍요는 우리를 따뜻한 상자 안에 가둬두는 데 그쳤죠. 하지만 이 나라가 만든 풍요는 달랐습니다.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을 부자든 아니든 함께 따뜻하게 품어주는 풍요였습니다. 지하상가를 한참 걷다가 아이들은 출출하다며 무언가 먹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아주 오래된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1905년에 문을 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설시장이라고요. 무려 12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즐겨 먹는 따뜻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장이라는 말에 살짝 망설였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들을 데리고 길거리 음식을 먹으러 간다는 게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우리는 늘 깨끗한 레스토랑, 잘 차려진 식탁에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신이 나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아이들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호기심에 이끌려 시장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지하 통로를 지나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서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어제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짜증과 불안이 어느새 까맣게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맞은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학생들,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아무렇지 않게 도시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추위에 떨거나 발이 묶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한 나라가 자신의 국민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만 누리는 편리함이 아니라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편리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그 시장에서 부유함만 알고 살아온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송두리째에 흔들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시장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노점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사이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시장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광장시장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사회 관계망에는 이곳에 다녀간 외국인들의 사진과 후기가 수천 건씩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밴쿠버에서는 한겨울에 야외 시장이 이렇게 북적이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은 거리에서 사라졌고 시장이든 가게든 텅 비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추운 날씨가 오히려 사람들을 따뜻한 음식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노점앞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서 손을 호호 불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추위마저도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그런 묘한 활기가 시장 전체에 흘러넘쳤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뻘건 양념에 버무려진 떡볶이, 노릇하게 부쳐낸 빈대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밥, 그리고 둥글 납작하게 구워지는 호떡까지.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먹거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떡볶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빨간 건 뭐예요? 엄청 매워 보여요. 저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노점 앞에서 빈대떡이 붙여지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 노란 반죽이 둥글게 펼쳐지고 기름에 지글지글 익어가며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옆 가게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김밥을 척척 말아내고 있었습니다. 색색의 재료가 가지런히 들어간 김밥이 도마 위에서 일정한 두께로 잘려나가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정교한 작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솜씨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요리만 봐왔던 아이들에게 시장 골목의 이 소박하면서도 능숙한 손놀림은 또 다른 종류의 감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떡볶이를 파는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일행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영어는 못하지만 손짓으로 이리 와서 앉아 라고 권했습니다. 18명이나 되는 단체였는데도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그릇에 담아주며 어묵 국물도 한 컵씩 따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빨간 양념을 보고 머뭇거렸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운데 자꾸 손이 가요. 매콤하면서도 달큼한 그 맛에 아이들은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음식을 건네면서도 연신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표정과 손짓만 봐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추운데 따뜻하게 먹어라. 그런 다정한 말들이었을 겁니다. 한 아이가 어묵 국물을 다 마시자 아주머니는 묻지도 않고 국물을 한 컵 더 따라주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친절이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떡볶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혀끝이 얼얼할 만큼 매웠지만 씹을수록 쫄깃한 떡과 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묘하게 자꾸 당기는 맛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함께 마시니 얼었던 몸이 속에서부터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매운 음식을 즐기는지를요. 추운 겨울, 매운맛과 뜨거운 국물은 몸을 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가격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으며 옆 노점들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약김밥이라 불리는 작은 김밥을 노란 단무지와 함께 말아 팔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녹두를 갈아붙인 빈대떡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대와 떡, 만두를 파는 가게에서는 커다란 찜통에서 김이 끝없이 솟아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발전시켜온 음식들이 그 좁은 골목 안에 모두 모여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하나하나에는 추위를 이겨내려는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푸짐한 떡볶이 한 접시와 어묵, 김밥까지 합친 가격이 우리가 밴쿠버에서 평소 먹던 한 끼 식사값의 몇 분의 1에 불과했거든요. 아이들이 늘 다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에피타이저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는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정성 가득한 음식을요. 저는 돈의 크기와 정성의 크기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시장 골목에서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 광장시장이라는 곳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1905년에 문을 열어 12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온 한국 최초의 상설시장. 일제강점기와 전쟁, 가난과 격동의 시대를 모두 거치면서도 이 시장은 끝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팔고 사 먹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렇게 100년 넘게 쌓여온 정이 지금 이 골목 구석구석에 켜켜이 배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시간과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던 중 우리는 한 호떡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장님이 철판 위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둥글게 빚어 철판에 올리고 납작하게 눌러 노릇하게 구워내자 안에서 흑설탕 시럽이 지글지글 끓어넘쳤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냄새에 이끌려 가게 앞에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호떡이라는 음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밀가루 반죽 안에 흑설탕과 견과류를 넣어 철판에 구워내는 이 소박한 간식은 한국 사람들이 겨울이면 누구나 즐겨 먹는 길거리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비싼 재료도 화려한 기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달콤하기만 한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었죠. 하지만 추운 겨울날 손에 쥔 그 따뜻한 호떡 하나가 주는 행복은 그 어떤 값비싼 디저트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유독 매서웠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칼바람이 불어들어왔고 아이들은 얇은 외투 사이로 파고드는 추위에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특히 클로이는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도 살짝 파래져 있었죠. 호떡 사장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말없이 갓 구운 호떡 하나를 종이컵에 담아 클로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춥지? 어서 먹어. 천천히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이는 영어로 얼마예요? 라고 물었지만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저 추위에 떠는 아이가 안쓰러워 따뜻한 호떡 하나를 그냥 건넨 것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호호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시럽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클로이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클로이, 왜 그래? 어디 아파? 클로이는 호떡을 손에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호떡 따뜻해요? 그런데 사람이 더 따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로이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으로 늘 바빴고 클로이는 비싼 선물과 용돈은 넘치도록 받았지만 정작 곁에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손길은 늘 부족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클로이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의 한 노인이 아무 대가 없이 건넨 따뜻한 호떡 한 조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클로이가 평생 목말라 하던 무언가, 바로 조건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부모님은 늘 바빴고 저를 돌봐준 것은 대부분 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싼 장난감과 좋은 옷은 넘쳐났지만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따뜻하게 건네준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로이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평생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평소 가장 부유함을 뽐내던 한 남학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는데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지?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뜨겁게 메워왔거든요. 저 역시 평생 부유함만 쫓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온기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클로이의 눈물을 보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어봤고 가장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따뜻한 것을 그냥 건네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넘치도록 가졌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앞에서는 한없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호떡 사장님은 우는 클로이를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들에게도 하나둘씩 호떡을 더 구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겠다는 저를 향해서도 계속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저는 사장님의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사장님은 그 돈을 받고도 호떡을 2배로 구워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 앞에서 저는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려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따뜻한 호떡을 한 입씩 베어물 때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짓지 않았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종이컵에 담긴 소박한 호떡을 감싸쥐고 호호 불어가며 먹는 모습은 어딘가 뭉클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추운 날 따뜻한 것을 나누어 먹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평생 굳게 믿어왔던 한 가지 신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생 철판 앞에서 호떡을 구워온 듯한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위에 떠는 낯선 아이들이 안쓰러워 따뜻한 것을 나누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에서 제가 평생 만나본 그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풍요를 보았습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유함이라는 것을 저는 그 거친 손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늘 진짜 선진국이란 화려한 건물과 비싼 번건, 두둑한 지갑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날의 시장에서 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방인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아무 대가 없이 따뜻한 것을 건네주라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비싼 호텔만 알았지 낯선 사람을 이렇게 푸는 법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떡볶이 한 접시의 가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밴쿠버의 고급 식당에서 우리가 한 끼에 쓰던 돈이면 이 시장에서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양은 더 푸짐했고 음식은 더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 곧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아니 때로는 돈 한 푼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가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든 호떡은 어느새 다 식어 있었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점들, 손님과 정겹게 흥정하는 상인들, 추위 속에서도 환하게 웃는 사람들. 그 풍경은 제가 알던 어떤 화려한 도시의 모습보다도 더 빛나 보였습니다. 호떡 사장님은 멀어지는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 제 마음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우는 클로이를 안아주며 시장 골목에 가득한 그 따뜻한 김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그 시장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호떡 한 조각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한 나라의 마음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선 우리는 다시 따뜻한 지하 통로를 지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시장과 거리를 누비느라 지쳐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가 얼마나 매웠는지, 호떡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도쿄의 명품거리만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시장의 길거리 음식 이야기로 밤을 새울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명품 시계나 비싼 가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친절과 음식의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이제 제 눈에 비치는 그 불빛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추운 겨울밤에도 따뜻하게 데워진 누군가의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설로 회항한 비행기, 영하 18도의 한밤중, 예약된 숙소조차 없던 막막함. 처음 이곳에 떨어졌을 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제 인생 최악의 사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사고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예정대로 도쿄에 도착했더라면 저와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평생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풍요라고 믿으며 살아왔는가? 비싼 집, 좋은 차, 1등석 비행기,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 저는 그것들을 가졌기에 제가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추운 겨울밤 낯선 곳에 떨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진짜로 구해준 것은 따뜻한 미소로 다가온 공항 직원의 손길이었고 말없이 호떡을 건넨 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진짜 풍요였을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이틀간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안내하던 지은 씨의 침착한 모습, 따뜻하게 데워진 호텔 방바닥의 온기, 그리고 우는 클로이에게 호떡을 건네던 노인의 주름진 손.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며 이렇게 마음이 크게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지 못했던 게 아닐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낯선 일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마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추위를 이겨내는 사회. 저는 그것들을 한 번도 진짜 풍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보낸 단 이틀이 제 그 오랜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밴쿠버의 겨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서 저는 늘 따뜻한 집과 따뜻한 차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길 위에서 떠는 사람을 보아도 그것은 그 사람의 사정일 뿐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추위는 각자가 알아서 피해야 하는 것이었고 도움은 돈을 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가운 셈법 속에서 저는 풍요롭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낯선 이의 추위는 곧 자신이 함께 나누어야 할 무엇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우리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나는 발걸음이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처음부터 도쿄로 가려던 사람들이었고 한국은 그저 잠깐 머무는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 마치 오래 정든 곳을 떠나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클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꼭 도쿄에 가야 해요? 저는 그냥 여기 더 있고 싶은데.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도쿄 여행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떠나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동시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이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려고 애써왔습니다. 가장 비싼 학교, 가장 좋은 옷, 가장 화려한 여행. 하지만 정작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 가진 것을 나누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근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우리가 무사히 떠나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 일부러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셨길 바라요. 그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연 씨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저 직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준 그 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연 씨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니었는걸요? 한국에 오신 손님이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기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낯선 일을 환대하는 것이 그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연 씨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겪어왔고 그래서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온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풍요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온 시간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지연 씨에게 다가가 서툰 몸짓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지연 씨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추운 날이 언제냐고요? 그녀는 1월과 2월이 가장 춥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국을 찾은 그 시기였습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그 계절에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만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가진 가장 큰 힘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시장에서 산 작은 기념품을 지연 씨에게 선물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클로이는 지연 씨를 꼭 끌어안으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평생 받기만 하며 살아온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의 거대한 터미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이곳을 그저 일본으로 가는 길에 잠깐 스쳐가는 환승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남았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가장 따뜻하게 맞아준 곳,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만난 곳, 그리고 제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곳으로 말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해 다시 하늘로 떠오를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틀 전 짜증과 불안 속에서 내려다봤던 바로 그 야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고. 그때는 환승객이 아니라 진짜 손님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다짐을 하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가 내뱉었던 부끄러운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라던 그 오만한 한마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 오만했던 제가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저에게 준 충격과 감동이 컸던 겁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거창한 설교가 아니라 작은 호떡 하나에 담긴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작은 진심 하나가 평생 굳어있던 한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녹여버렸으니까요.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먹은 호떡 사진, 따뜻한 지하상가의 모습, 그리고 지연 씨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곱씹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도쿄로 가는 길이었지만 이미 이번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그것은 어떤 명품으로도 어떤 비싼 호텔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의 온기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쿄에 가까워질 무렵 저는 노트에 짧은 글을 적어내려갔습니다.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단 이틀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요. 진짜 부유함이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낯선 이에게 따뜻한 호떡 하나를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진짜 선진국이란 가장 높은 빌딩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추운 날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조차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그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봄, 밴쿠버의 우리 집 거실에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무심코 사회관계망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따뜻한 호떡을 들고 환하게 웃는 클로이의 사진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이 음식 이름이 뭐야?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의 화려한 사진들보다 한국 시장에서 찍은 소박한 사진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도쿄의 명품거리가 아니라 우연히 들른 한국의 시장 골목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떡 만드는 법을 묻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장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들렀던 그 따뜻한 골목이 이제는 바다 건너 캐나다의 젊은이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사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남학생은 학교 발표 시간에 한국 여행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폭설로 해양했던 그 밤, 공항 직원이 베풀어준 친절, 그리고 시장에서 받은 따뜻한 호떡 한 조각에 대해서요. 발표를 듣던 다른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중 몇몇은 다음 방학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며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뿐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미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었고 한국 음식점은 밴쿠버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것을 모르고 한국을 그저 환승지라 비웃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그 진가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로이의 변화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로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무엇이든 무관심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로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클로이가 한국에 다녀온 뒤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질문에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따뜻한 호떡 하나를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호떡이 사람의 마음을 데워주는 호떡이었거든요. 저는 그 변화가 단순히 한 번의 여행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따뜻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따뜻함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클로이가 친구들을 챙기게 된 것도 한국에서 받았던 그 조건 없는 친절을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따뜻함은 그렇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번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을 만날 때면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 무엇을 가졌는지부터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예전처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그 겨울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호떡 사장님의 주름진 손과 지연 씨의 환한 미소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운 곳에서 헤매는 낯선 이방인들이 안쓰러워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한나라 전체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한국을 의심하며 공항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면, 만약 시장 대신 비싼 호텔 레스토랑만 찾아다녔다면, 우리는 이 모든 따뜻한 기억을 평생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을 조금 열었을 뿐인데 그 작은 열림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다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회항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직접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따뜻한 시장 골목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호떡 사장님을 다시 찾아가 이번에는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던 날 클로이가 저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도 다음에 꼭 한국에 다시 데려가 달라고요. 그 호떡을 다시 먹어보고 싶다고, 아니 그 따뜻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가자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준 그 나라에 우리도 그 따뜻함을 갚으러 가자고요. 여름이 되면 우리 가족이 그 따뜻한 골목을 함께 걷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추위에 떨며 도움을 받는 손님이 아니라 그 따뜻함을 마음껏 즐기러 가는 여행객으로 말입니다. 그 골목의 달콤한 호떡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생생하게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영하 18도의 한밤중을 떠올립니다. 예약된 숙소도 없이 한국어도 모른 채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던 그날 밤을요. 그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밤은 제가 진짜 풍요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배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선진국은 부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추운 날, 가장 낯선 이방인에게조차 따뜻한 호떡 하나를 건네주라는 마음. 도시 전체가 누구도 추위에 떨지 않도록 서로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시스템. 그것을 가진 나라가 바로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짜 선진국의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추운 겨울에 어디론가 떠나신다면 한 번쯤 대한민국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따뜻한 마음을 만날 수 있는 나라. 낯선 이방인조차 진심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곳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 하나를 가슴에 담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